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멎자마자 나는 휴대폰을 제자리에 내려놓았다. 은주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나오자 나는 TV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뉴스를 보는 척했다. 그러나 속은 이미 불길에 휩싸인 듯 타올랐다. 그동안 느껴온 의심이 전부 설명되는 순간이었다. 15해를 함께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연인 행세를 했다는 사실. 그것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이 순간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었다. 평범하다고 믿었던 가정이 사실은 거짓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걸 나는 그날 처음으로 온몸으로 깨달았다. 한강뷰 레지던스, 청담바, 필라테스 하는 단어들이 이제는 더 이상 평온한 생활을 떠올리게 하지 않았다. 그것들은 내 아내가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있음을 드러내는 낯선 암호였다. 나는 52, 서울 외곽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하며 하루하루 버텨왔다. 아내 은주는 45, 동네 카페에서 1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여인이었다. 우리는 15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보냈다. 서로 바쁘고 지쳐도 그 평범함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작년 가을 모든 게 무너졌다. 은주는 자신을 위해 한 달 동안 여의도의 고급 레지던스에 들어가겠다 말했다. 필라테스, 명상, 그리고 대학 동창들과의 휴식. 나는 그것이 단순한 휴식이라 믿으려 했다. 하지만 돌아온 그녀는 예전의 은주가 아니었다. 눈빛은 나를 비껴갔고 손길은 차갑게 멀어졌다. 결정적인 순간은 샤워실에서 찾아왔다. 결혼기념일로 설정된 잠금 번호, 그리고 숨겨진 카카오톡 대화. 닉네임 성경 언니 뒤에 숨어있던 남자의 정체. 내 향기가 아직도 남아있다. 레지던스 키카드 찍던 순간이 잊히지 않는다. 그 문장들은 내 심장을 쥐어뜯는 칼날이었다. 은주는 이미 다른 남자와 필라테스 강사 민혁과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고 있었다. 나는 그날 이후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 분노와 치욕은 나를 찢어발기듯 덮쳐왔지만 동시에 차가운 결심이 마음속에서 자라났다. 단순히 감정에 휘둘려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증거로 그들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결심이었다. 15년의 결혼이 하루아침에 산산조각 나버린 이야기. 그리고 그 잔해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아 다시 일어섰는지 지금부터 그 전말을 들려주겠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나는 올해 52이다. 서울 외곽에서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며 살아왔다. 아내 은주는 45, 동네에서 카페를 맡아 온 지 10여 년이 넘는다. 우리는 결혼한 지 15년,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부부라고 믿어왔다. 서로 바쁘고 지쳐도 그 평범함이 우리를 지켜줄 줄 알았다. 그러나 작년 가을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은주는 카페에 매달려 새벽부터 밤까지 쉴 새 없었고 주말조차 손님이 끊이지 않아 제대로 쉬는 날이 드물었다. 나 또한 해외 바이어와의 시차 때문에 사무실 불을 늦게까지 켜둔 채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같은 공간에 살면서도 눈을 맞추는 시간이 점점 사져갔다. 어느 날 은주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여보, 나 이제 좀 쉬고 싶어. 쉰다 말만 했지 제대로 쉰 적 없잖아. 45 기념으로 나 자신에게 특별한 걸 선물하고 싶어. 나는 국내 여행쯤을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꺼낸 말은 뜻밖이었다. 여의도 한강뷰 레지던스에서 한 달 동안 지내며 필라테스와 명상 과정을 듣고 싶다는 것이었다. 대학 동기 2명과 함께 이미 신청을 했고 이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고 간절히 말했다. 솔직히 놀랐다. 집을 한 달이나 비우는 건 쉽지 않았고 카페는 어떻게 할 건지 걱정되었다. 그러나 오랜 세월 쌓인 피로가 그녀 얼굴에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고 나는 반대할 수 없었다. 한 달 정도는 괜찮아. 그동안 고생했으니 마음껏 쉬다 와. 내가 그렇게 말하자 은주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출발 일주일 전부터 은주는 준비에 몰두했다. 필라테스복을 새로 장만하고 아로마 오일과 요가 매트까지 챙겼다. 노트북을 세팅하고 카메라를 닦으며 이번 시간을 완전히 자기만의 달로 만들려 했다.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나와의 대화보다 다른 무언가에 몰두하는 그녀가 낯설게 느껴졌다. 출발 당일 나는 여의도 레지던스 로비까지 바래다 주었다. 여보,
한 달 동안 건강 잘 챙겨. 당신도 무리하지 말고. 은주는 그렇게 말하고 친구들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그 뒷모습은 해방된 사람처럼 가벼웠고 나는 이상하게 허전했다. 처음 며칠은 매일 저녁 통화를 했다. 오늘은 필라테스 강의가 정말 좋았어. 강사가 직접 교정해줘서 몸이 한결 가벼워졌어. 은주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느끼는 활력이 묻어 있었고 나는 그녀가 즐거워하는 게 기뻤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작은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저녁 6시마다 어김없이 화상 통화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시간이 뒤틀리기 시작했다. 오늘은 일정 때문에 좀 늦을 거야. 그 말이 반복되더니 통화는 밤 11시, 심지어 자정이 가까워서야 이어졌다. 대화도 달라졌다. 오늘 뭐 했어? 라고 물으면 그냥 운동했어. 라는 짧은 대답이 돌아왔다. 예전처럼 세세히 설명하던 그녀가 사라지고 남은 건 피로에 눌린 듯한 무성의한 말뿐이었다. 처음엔 단순히 피곤한 줄 알았지만 그 상태가 계속되자 마음속에 서운함이 켜켜이 쌓였다. 인스타그램은 여전히 활발했다. 그러나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은 줄고 혼자 찍은 사진이 늘어났다. 거울 앞에서 땀에 젖은 필라테스복 차림, 레지던스 루프탑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는 모습, 청담 프라이빗 바의 칵테일 잔을 들고 찍은 사진.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어쩐지 공허하고 외로워 보였다. 어느 날은 통화 도중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은주 씨, 내일 레슨 시간 다시 조정할까요?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지금 누구야? 라고 묻자 은주는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했다. 아, 강사님이야. 회원들 일정 맞추느라 그래. 그때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어딘가가 크게 흔들렸다. 한 달이 끝나고 은주가 돌아온 날, 나는 공항 로비에서 그녀의 변화를 바로 눈치챘다. 예전 같으면 내 품에 뛰어들었을 텐데 그날은 고생했어. 라는 말과 함께 어색한 악수만 건넸다. 차 안에서도 대화는 허공을 맴돌았다. 한 달 동안 어땠어? 재미있었지? 응, 좋았어. 오랜만에 제대로 쉰 것 같아. 말은 평범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나를 비껴갔다. 집에 돌아와 짐을 풀 때 은주는 선물이라며 원두커피와 디퓨저를 내밀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이미 무거워져 있었다. 그러다 가방 깊숙이 새로 산 필라테스복과 고급 운동화가 눈에 들어왔다. 출발 전에 챙긴 것과는 전혀 다른 브랜드였다. 이건 언제 산 거야? 근처에서 세일하길래 몇 개 샀어. 은주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내 의심은 더 짙어졌다. 여행 경비를 떠올리면 과한 지출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 후로 진짜 의심스러운 변화들이 시작되었다. 은주는 돌아온 뒤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식탁에서도 휴대폰만 내려다봤고 여행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예전 같으면 사진을 보여주며 떠들썩했을 텐데 이번엔 침묵뿐이었다. 가장 아픈 건 은주가 내 손길을 피한 순간이었다. 여행 다녀와서 피곤하고 몸살 기운이 있어.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침대 끝에 앉아 등을 돌렸다. 한 달 만에 다시 만난 부부의 밤을 그렇게 단 한 줄 변명으로 거절했다. 휴대폰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다. 화장실에 갈 때조차 손에 들고 갔고 샤워할 때는 문 앞에 내려두고 들어갔다. 알림이 울리면 서둘러 다른 방으로 사라졌다. 내가 다가가면 화면을 급히 닫았다. 그건 더 이상 우연이라 부를 수 없는 행동이었다. 의심은 하루가 다르게 커져갔다. 결국 어느 토요일 오후 은주가 급히 샤워실로 들어가면서 휴대폰을 거실 테이블 위에 두고 간 것을 발견했다. 심장이 요동쳤다. 손끝은 떨렸지만 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잠금 비밀번호는 여전히 결혼기념일. 화면이 열리자마자 나는 곧장 카카오톡을 열었다. 처음엔 남자 이름이 없어서 잠시 안도했다. 내가 괜한 의심을 한 걸까? 하지만 곧 눈에 들어온 대화창 하나가 있었다. 닉네임은 성경 언니. 대화량은 상상을 초월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끊임없이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 처음엔 평범했다. 오늘 수업 힘들었지? 커피는 괜찮아? 그런데 스크롤을 내릴수록 문장들이 변질되기 시작했다. 지난번 청담 받는 사람 많아서 불편했어. 레지던스 키카드 찍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 내 향기가 남아있어서 쉽게 잠들지 못했어. 순간 몸이 얼어붙었다.
성경 언니는 여자가 아니었다. 남자였고 은주와의 은밀한 만남을 숨기지 않고 적어 내려가고 있었다. 손에 힘이 빠져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가슴이 답답해 숨조차 막혔다. 그동안의 불안이 하나의 퍼즐처럼 맞춰지며 확실한 그림을 그려냈다. 내 안에는 이미 선을 넘어 있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문장. 우리 관계가 남편에게 들통나면 어떡하지? 그래도 널 포기할 수 없어.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닌 사실을 마주하고 있음을 확신했다.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멈추자 나는 황급히 휴대폰을 제자리에 내려놓았다. 은주가 나왔을 때 나는 TV 뉴스를 보는 척했다. 그러나 속에서는 분노가 폭발 직전처럼 치밀어 올랐다. 은주가 뭘 보고 있어? 라고 묻자 나는 억지로 목소리를 가라앉히며 뉴스 라고 대답했다. 겉으로는 평온을 가장했지만 속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은주를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15해 동안 함께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연인 행세를 했다는 사실이 역겹게 다가왔다. 밤에 같은 침대에 누워 있어도 옆에 있는 그녀가 이미 다른 남자를 마음에 품고 있다는 생각이 떠올라 견딜 수 없었다. 그러나 분노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다. 카톡 대화만으로는 법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나는 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추적을 시작했다. 먼저 성경 언니,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내야 했다. 대화 속에는 단서들이 흩어져 있었다. 청담바, 레지던스 같은 장소 이름, 그리고 은주 일정과 겹치는 시각의 영수증 이야기. 나는 검색을 시작했고 마침내 이름 하나를 확인했다. 민혁. 청담에서 활동하는 필라테스 강사. 39살, 근육질 몸매를 과시하며 인스타그램에 훈련 사진을 올리는 사람이었다. 은주가 레지던스에 머물던 시기와 겹치는 날짜에 민혁 역시 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을 게시했다. 루프탑, 청담바, 강남거리. 모두 은주의 게시물과 시간과 배경이 일치했다. 더 결정적인 건 은주와 함께 있던 친구의 계정이었다. 단체 사진 속 뒷배경을 확대해보니 희미하게 잡힌 두 사람의 모습이 있었다. 민혁과 은주. 가까이 서 있던 그들의 실루엣, 은주의 눈빛은 내가 아는 아내의 것이 아니었다. 그 순간 나는 숨조차 막혔다. 이제 의심은 끝났다. 증거는 명확했고 부정할 수 없었다.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멎자마자 나는 휴대폰을 제자리에 내려놓았다. 은주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나오자 나는 TV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뉴스를 보는 척했다. 그러나 속은 이미 불길에 휩싸인 듯 타올랐다. 그동안 느껴온 의심이 전부 설명되는 순간이었다. 뭘 보고 있어? 은주가 태연하게 물었다. 뉴스. 나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억지로 눌러 담았다. 그날 이후 은주는 내 아내가 아니었다. 같은 집, 같은 침대에 있어도 그녀의 마음이 다른 남자에게 향해 있다는 사실이 나를 짓눌렀다. 역겨움은 목구멍까지 차올라 잠부쳐 설쳤다. 하지만 분노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었다. 카톡 대화만으로는 법적으로 부족했다. 더 명확한 증거가 필요했다. 나는 다음 날부터 은밀하게 조사를 시작했다. 닉네임 성경 언니 뒤에 숨은 남자가 누구인지 밝혀야 했다. 대화 속에는 반복되는 단서들이 숨어 있었다. 청담바, 레지던스, PT 일정. 은주가 레지던스에서 보낸 기간과 정확히 겹치는 단어들이었다. 검색을 거듭하자 결국 이름 하나가 선명히 드러났다. 민혁. 청담 프리미엄 필라테스 센터 소속 강사. 39. 탄탄한 몸매, 수많은 회원과 찍은 사진, 루프탑과 발을 오가며 올린 게시물. 은주가 올린 사진과 날짜, 장소가 기묘하게 겹쳐 있었다. 결정적이었던 건 은주와 함께했던 친구의 계정이었다. 단체 셀카를 확대해보니 배경 속에 희미하게 잡힌 두 그림자가 있었다. 민혁과 은주였다. 서로 어깨를 맞댄 채 서 있었고 은주의 얼굴에는 내가 알던 표정이 아니었다. 화면 속의 미묘한 거리와 눈빛만으로도 둘의 관계가 단순한 사제지간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그 순간 15년의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온몸으로 들었다. 나는 숨이 막혔다.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다. 이제 복수와 법의 이름으로 진실을 끌어내야 했다. 분노는 민혁의 다른 게시물을 확인하면서 더욱 짙어졌다. 그의 피드에는 여러 여성들과 찍은 사진이 많았다. 대부분 중년 회원들이었고 표정과
자세는 단순한 운동 지도를 넘어선 기묘한 뉘앙스를 풍겼다. 이 인간, 여러 명을 동시에 만나는 건 아닐까. 역겨움과 분노가 뒤섞여 속이 타들어갔다. 나는 그의 페이스북까지 파고들었다. 출신, 대학, 이전 직장, 가족관계까지 대략적으로 드러났다. 가장 중요한 건 현재 몸담고 있는 센터였다. 청담에서도 꽤 유명한 곳으로 특히 중산층 여성 고객들이 많이 찾는다고 소개되어 있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은주의 카톡 대화, 민혁의 SNS 기록, 두 사람이 함께 찍힌 사진, 겹치는 일정까지 더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그러나 나는 성급히 따지지 않았다. 감정에 휘둘려 폭발하는 대신 완벽한 증거를 더 모으기로 했다. 밤마다 잠들기 전 15회를 함께한 아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가 모르는 사이 그녀는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을까.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짓눌렸다. 며칠을 끌어안다가 결국 결심했다. 직접 마주 앉아 은주의 입으로 확인해야 했다. 모든 걸 한 번에 터뜨리기보다 은근히 떠보며 반응을 지켜보기로 했다. 혹시 내가 잘못 짚은 것일 수도 있고 은주 스스로 고백할 기회를 주고 싶기도 했다. 어느 저녁 식사 자리, 나는 아무렇지 않은 듯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레지던스에서 알게 된 사람들 있지? 아직도 연락하는 사람 있어? 은주는 잠시 멈추더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다. 같이 갔던 친구들이랑은 가끔 연락하지. 나는 한 발 더 파고들었다. 혹시 그곳에서 새로 알게 된 사람들은 강사나 트레이너 같은. 그 순간 은주의 표정이 굳어졌다. 갑자기 왜 그런 걸 묻는 거야? 차분히 대답하려는 듯 했지만 눈빛 속 불안이 스쳤다. 그 찰나 내 안에서는 무언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무심한 척 말을 흘렸다. 그냥 궁금해서, 재미있는 사람들 만났나 싶어서. 별 사람 없어. 투어 다니면서 스쳐간 사람들 정도였지. 은주의 태연한 목소리. 그러나 나는 이미 진실을 쥐고 있었고 그 거짓말은 오히려 불길에 기름을 부었다. 며칠 뒤 나는 다시 은근히 찔러보았다. 성경 언니랑은 꽤 친하던데 요즘 자주 연락하더라. 은주의 손이 젓가락을 잡은 채 잠시 멈췄다. 성경 언니? 무슨 성경 언니? 목소리에 떨림이 묻어났다. 나는 눈을 피하지 않고 쏘아붙였다. 카톡에서 봤어. 거의 매일 연락하던데. 누구야? 그 사람. 은주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얼버무렸다. 아, 그냥 레지던스에서 알게 된 언니야. 여행 정보 같은 거 공유하는 정도지. 그러나 목소리 끝은 갈라져 있었고 그 태도는 이미 답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날 밤 은주는 평소보다 일찍 방으로 들어갔다.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은 채 문을 닫아 걸었다. 내 의심을 눈치챘다는 게 분명했다. 더는 미룰 수 없었다. 나는 다음 날 저녁 결판을 내리기로 했다. 거실에서 TV를 보던 은주 옆에 앉아 차갑게 입을 열었다.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은주는 이미 예감한 듯 고개를 돌렸다. 무슨 얘기? 성경 언니 사실 남자잖아. 은주의 얼굴빛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무슨 소리야?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해? 그러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저장해 둔 스크린샷을 내밀었다. 청담바에서 만난 게 그게 언니야? 레지던스 키카드 찍던 게 언니야? 은주의 입술이 굳어졌다. 이거 어떻게 본 거야? 내 휴대폰을 몰래 본 거야? 화를 내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상황은 이미 명백했다.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대체 누구냐고. 긴 침묵 끝에 은주는 고개를 숙였다. 민혁. 청담에서 알게 된 강사야.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냥 여행 중에 잠깐 만난 거였어. 특별한 감정은 아니었어. 나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잠깐. 한국에서도 만났잖아. 그게 잠깐이야? 내가 민혁과 겹치는 일정들을 들이대자 은주는 더 이상 부정하지 못했다. 어떻게 그것까지 알았어? 놀란 눈빛이 흔들렸다. 가평에 친구들이랑 놀러 간다고 했던 날, 사실은 그 사람이랑 만난 거지. 은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하지만 사랑하는 사이는 아니었어. 그냥 여행에서 시작된 인연 같은 거였어. 나는 카톡 속 한 문장을 그대로 들이밀었다. 내 향기가 아직도 기억난다. 그게 인연이야? 은주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건 그냥 장난으로 한 말이야. 그 변명은 더 비참하고 초라하게 들렸다.
우리가 함께한 15년을 내 같은 거짓말로 끝낼 셈이야? 도대체 지금까지 몇 번이나 거짓말을 해왔는지 생각이나 해봐. 내 목소리는 거실을 가르며 점점 커져갔다. 압박해둔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은주도 격하게 반박했다. 그래, 만났어. 하지만 당신도 나를 신경 쓰지 않았잖아. 맨날 일만 하고 나와 제대로 대화도 하지 않았잖아. 청담에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나는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어. 나는 냉소를 참지 못하고 비웃었다. 그게 바람을 피울 이유가 돼? 그게 부부의 약속을 깨뜨릴 구실이냐? 은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내 탓을 하려 들었다. 나는 차갑게 선언했다. 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준비할 거다. 민혁에게 책임을 물을 생각이다. 그 순간 은주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졌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그 사람 돈도 별로 없는 사람인데. 괜히 소문나면 창피한 건 당신일 거야. 나는 날카롭게 반박했다. 창피. 바람 피운 내가 창피를 말하네. 은주는 애원하듯 눈물을 흘리며 달래려 했다. 제발 조용히 해결하자. 내가 잘못한 건 인정할게. 다시 시작하면 안 돼. 하지만 나는 이미 결심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참된 후회가 없었다. 들키지 않았다면 지금도 계속 만나고 있었을 것이다. 그날 밤 나는 모든 것을 냉정하게 정리했다. 이 관계는 회복 불가능했다. 15년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졌고 다시 쌓을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다음 날부터 나는 행동에 옮겼다. 변호사를 찾아가 민사소장을 준비했다. 변호사는 증거가 충분하면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했고 필요한 자료들을 정리해 달라고 했다. 나는 내가 확보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카카오톡 스크린샷 원본, 레지던스 출입 로그와 바에서의 결제 영수증, 친구 계정에 올라온 단체 사진 원본, 레지던스와 민혁의 SNS 게시물 시간대 대조표, 은주가 친구들과 모임 간다고 거짓말했을 때의 통화 기록 등 모두 빠짐없이 정리해 변호사에게 넘겼다. 특히 중요한 건 센터 관련 자료였다. 내 변호사를 통해 센터에 공식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센터는 내부 조사 결과와 근무 수업 기록을 공식 회신서 형태로 보내왔다. 법적 절차를 통해 확보된 그 문서들은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다. SNS와 공개 블로그도 샅샅이 뒤졌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공개된 게시물들을 캡처했고 개인 블로그에 공개된 글들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발견했다. 그는 여러 중년 여성 회원들과 친밀한 사진을 여러 차례 올려왔고 특정 표현들은 그의 일상적인 행태를 보여주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카톡 대화 사진, 출입 로그, 영수증, 센터의 공식 회신서, 공개 SNS 자료까지. 이제 더는 부인할 구석이 없었다. 며칠 후 나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은주와 민혁의 이름이 적힌 소장은 법의 언어로서 내 분노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문서였다. 재판정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민혁은 말끔한 양복 차림으로 앉아 있었지만 그의 태도는 뻔뻔하기 짝이 없었다. 저는 단순히 회원을 지도했을 뿐입니다. 그 말은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나는 준비한 증거를 차례로 내밀었다. 카카오톡 대화 원본, 레지던스 출입 기록, 은주의 외출 날짜와 민혁의 일정이 겹치는 표,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 사람이 나란히 찍힌 사진. 법정 스크린에 확대된 화면 속 민혁의 손이 은주의 어깨 위에 올려져 있었다. 은주는 처음엔 눈을 감고 고개를 떨구었다. 그러나 판사가 피고 인정합니까? 라고 묻자 결국 입술이 떨리며 대답이 흘러나왔다. 네, 사실입니다. 순간 법정 안이 술렁였다. 나는 깊게 숨을 내쉬며 차가운 해방감을 느꼈다. 이제 내 주장이 과장이 아님이 모두 앞에 드러난 것이다. 변호사는 민혁의 블로그와 SNS 자료까지 제시했다. 여러 여성들과 만남을 은밀히 자랑한 글, 다정한 사진들. 판사는 얼굴을 굳히며 고개를 저었다. 피고는 상습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러 왔음이 확인됩니다. 그 말은 곧 판결로 이어졌다. 민혁은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은주 역시 혼인 파탄의 책임을 피할 수 없었다. 15년 동안 지켜온 가정은 그렇게 종지부를 찍었다. 재판이 끝난 뒤 판결문 요약은 블라인드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빠르게 퍼졌다. 청담 필라테스 강사 불륜 사건이라는 제목은 곧 화제가 되었다. 민혁의 이름은 업계에서 퇴출되었고 은주 역시 고개를 들 수 없게 되었다.
나는 법정을 나서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야 끝났다. 내가 만든 결말이 이거다. 곧바로 SNS에는 경고글이 퍼졌다. 청담 필라테스 강사주의라는 제목과 함께 민혁의 사진, 그리고 불륜사실이 공유되었다. 커뮤니티와 블라인드에서 그의 이름은 연일 오르내렸고 디나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 모습을 본 은주는 점점 초조해졌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저 사람이 직장까지 잃으면 어떻게 살아? 나는 냉정하게 잘라 말했다. 그건 불륜을 저지르기 전에 생각했어야 할 문제야. 소송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도 드러났다. 민혁은 은주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 최소 5명의 기혼 여성과 유사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것이다. 은주가 말했던 특별한 인연은 결국 공허한 착각일 뿐이었다. 그녀도 단지 여러 사람 중 하나였을 뿐이다. 법정에서 민혁 측 변호사는 애써 변명했다. 단순한 감정교류였을 뿐 고의성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출한 증거는 너무도 명확했다. 특히 민혁이 은주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남을 이어갔다는 카카오톡 대화는 결정적이었다. 판사는 판결문을 낭독하며 분명히 말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끼쳤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3천만 원으로 확정되었다. 내가 청구한 금액보다는 적었지만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 정도면 상당히 높은 판결입니다. 민혁은 항소를 포기했다. 더 끌어봤자 얻을 게 없다는 걸 알았고 이미 청담에서의 기반도 송두리째 무너진 상태였다. 판결 소식을 들은 은주는 눈빛에서 힘이 빠져 있었다. 이제 됐지. 더는 뭘 바라는 거야? 나는 단호히 대답했다. 우리 관계도 여기서 끝내야겠어. 사실 이미 마음속에서는 오래전부터 이혼을 결심한 상태였다. 은주는 울먹이며 애원했다. 정말 이혼할 거야?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이야? 나는 차갑게 쏘아붙였다. 실수. 몇 달 동안 거짓말을 이어오고 기혼자임을 숨기고 다른 남자를 만난 게 실수라고? 깨진 신뢰는 다시 붙지 않아.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다. 은주가 잘못을 인정했고 증거 또한 명확했기에 협의 이혼으로 처리되었다. 재산 분할 역시 나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은주의 카페는 결국 문을 닫았다. 동네의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면서 손님이 발길을 끊었기 때문이다. 은주는 더 이상 그곳에서 버틸 수 없었고 결국 친정이 있는 지방으로 내려갔다. 이혼 이후 나는 마침내 숨을 쉴 수 있었다. 그동안 가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버텨왔지만 이제는 배신자와 함께 있어야 할 이유가 없었다. 무역 일에 다시 집중할 수 있었고 새로운 바이어들과의 계약이 줄줄이 성사되면서 매출은 눈에 띄게 올랐다. 무엇보다 더 이상 뒤통수를 맞을까 두려워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내 마음을 가볍게 했다. 혼자 지내는 삶이 결코 외롭지 않은 건 아니었다. 그러나 거짓말과 분노 속에서 매일 악몽처럼 뒤척이던 시절에 비하면 훨씬 나았다. 주말이면 등산 동호회에 나가 땀을 흘렸고 모르는 사람들과도 자연스레 어울리며 예전의 나를 되찾아갔다. 그들은 내 과거를 몰랐고 나는 평범한 한 사람으로 대화할 수 있었다. 혼자 사시나요? 라는 질문에 나는 담담히 대답했다. 네, 혼자 삽니다. 거기에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혼 확정이 난 지 몇 주 후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다. 여행자 커뮤니티에 한 글이 올라온 것이다. 제목은 한국인 필라테스 강사 민혁 관련 주의사항. 이번엔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다. 사진과 증언이 함께 첨부된 신빙성 있는 경고글이었다. 글 속에는 민혁이 은주와 함께 다녔던 사진이 그대로 공개돼 있었다. 기혼자와의 불륜으로 소송까지 간 사건이라는 설명이 달려 있었고 자세한 정황까지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었다. 댓글창은 순식간에 뜨겁게 달아올랐다. 나도 그 강사한테 불쾌한 제안을 받은 적 있어. 내 친구도 비슷한 일을 겪을 뻔했는데 이런 글을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분노와 공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순간 나는 속으로 무겁게 웃음을 터뜨렸다. 내 아내를 유혹한 그 남자가 사실은 수많은 여성들에게 똑같은 짓을 해온 인간이었음을 모두가 알게 된 것이다. 그 후로 불과 며칠 만에 민혁의 이름은 필라테스 업계에서 완전히 지워졌다. 청담 센터는 회원들의 환불 요구와 항해 전화로 마비됐고 그는 동료들에게도 외면당했다.
결국 센터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왔고 서울에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자 지방으로 몸을 옮겼다. 그러나 어디를 가든 오래 버티지 못했다. 이미 불륜 강사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었고 SNS와 커뮤니티에 남아있는 기록들이 그림자처럼 그의 발목을 잡았다. 작은 헬스장에서 일자리를 구하려 했지만 면접 자리에서조차 혹시 그 민혁 씨 맞죠? 라는 질문을 받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차갑게 속삭였다. 이게 내가 뿌린 씨앗의 결과다. 민혁의 추락은 끝이 없었다. 지방에서 원룸을 전전하며 살아간다는 소문, 밀린 월세 때문에 집주인과 싸웠다는 얘기, 결국 가족조차 연락을 끊었다는 뒷말까지 들려왔다. 처음엔 뻔뻔하게 회원과 강사일 뿐이라고 잡아떼던 남자가 이제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것이다. 나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치 얼어붙은 심장 속에서 묵직한 해방감이 녹아내리는 듯한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은주 역시 다르지 않았다. 지방으로 내려간 뒤 그녀는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공통 지인들을 통해 전해 들은 바에 따르면 작은 지역에서 새 직장을 구하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고 했다. 카페를 다시 열어보려 했으나 불륜으로 이혼한 여자라는 낙인이 너무 빨리 퍼져 손님이 오지 않았다. 좁은 사회일수록 소문은 칼날처럼 빠르고 잔인했다. 결국 은주는 콜센터에 들어갔지만 오래 버티지 못했다. 직원들의 수군거림, 끊임없는 냉대 속에서 눈물을 흘리다 도망치듯 그만뒀다고 했다. 한때 자신이 커피향 가득한 카페를 운영하며 동네 사람들에게 웃음을 팔던 시절은 이미 지나갔다. 남은 건 싸늘한 시선뿐이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부정행위를 선택했을 때 이미 이 길은 정해져 있었다. 그녀가 동창 모임에 나가도 아무도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다고 했다. 교회에 가서도 시선은 싸늘했고 결국 발길을 끊었다고 한다. 그토록 원하던 자유를 택한 대가가 결국 철저한 고립이었다. 반면 나는 점점 더 균형을 되찾아갔다. 사업은 안정적으로 성장했고 정신적으로도 훨씬 회복됐다. 처음엔 15년의 결혼 생활이 무너진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 함께 사느니 혼자라도 당당하고 정직하게 사는 편이 낫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민혁과 은주. 두 사람은 자신들이 뿌린 씨앗대로 무너져 내렸다. 그들의 추락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내게는 충분히 통쾌한 결말이었다. 반면 나는 이혼 이후 서서히 균형을 되찾았다. 그동안 가정 문제로 흐트러졌던 집중력을 다시 붙잡아 무역 사업에 몰두했다. 새로운 바이어들과의 계약이 연이어 성사되었고 매출도 눈에 띄게 늘었다. 무엇보다도 더 이상 거짓말에 시달리거나 뒤통수를 맞을 불안이 사라지자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 은주와 민혁의 추락 소식을 들을 때마다 묵직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굳이 내가 손을 대지 않아도 세상은 이미 그들을 향해 날카로운 심판을 내리고 있었다. 내가 끝까지 증거를 모으고 법정에서 버텨낸 결과가 현실로 이어진 것이다. 한때는 분노에 치를 떨며 밤을 새웠지만 이제는 차분한 미소로 그들의 소식을 받아들였다. 이게 바로 정의라는 생각이 들었다. 민혁은 더 이상 강사로 설 자리가 없었다. 내가 따로 무너뜨릴 필요도 없었다. 커뮤니티와 SNS에 남은 기록들이 그를 끝없이 따라다녔고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어디서든 그를 올감했다. 설령 새 일자리를 구한다 해도 결국 과거가 꼬리표처럼 드러날 터였다. 나는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웠다. 은주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방으로 내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안쓰럽다는 감정은 단 한순간도 들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의 선택으로 모든 걸 잃었다. 좁은 사회에서 배신자의 낙인은 더 무겁게 작용했고 결국은 고립되어 갈 수밖에 없었다. 나는 예전 같으면 잘 지내고 있나 궁금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 고립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더 또렷하게 깨달았다. 배신자에게 복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접적인 공격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무너져가는 과정을 차분히 지켜보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을 목격한 내가 흔들림 없이 성장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였다. 나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기 시작했다. 주말마다 참여하는 등산 동호회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내 삶의 활력이 되었다. 땀을 흘리며 가파른 능선을 오를 때면 한때 나를 짓눌렀던 분노와 불신이 산바람에 흩날려 사라지는 듯했다. 산 정상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야경은 묘한 위로를 주었다. 이제는 혼자라도 괜찮다는 확신이
그때마다 가슴 깊이 차올랐다. 사업 역시 빠르게 자리를 잡았다. 예전에는 가정 문제로 집중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전적으로 일에 몰두할 수 있었다. 해외 바이어와의 미팅을 위해 자주 공항을 드나들며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실감을 했다. 계약이 성사될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했다. 봐라, 나는 무너진 게 아니라 오히려 다시 일어섰다. 저녁에는 혼자 요리를 해 먹기도 했다. 낯설었던 혼밥이 점차 익숙해졌고 오히려 자유로움마저 느껴졌다. 거짓말과 핑계 속에서 같이 앉아있던 식탁보다 조용히 흘러나오는 라디오를 들으며 홀로 먹는 밥이 훨씬 편안했다. 집안의 공기마저 달라졌다. 더 이상 휴대폰 진동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필요도, 불안한 눈빛을 눈치 볼 필요도 없었다. 가끔은 동호회 사람들과 여행을 가거나 오래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며 웃었다. 내 과거를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나 역시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네, 혼자 지냅니다. 라는 한마디로 충분했다. 그 짧은 대답 속에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당당함이 담겨 있었다. 이혼이 확정된 지 반년이 지난 지금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사업은 안정적으로 성장했고 정신적으로도 훨씬 회복됐다. 처음엔 15년의 결혼 생활이 무너진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잘된 일이라는 확신이 강해졌다. 돌이켜보면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 억지로 함께 사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었다. 믿음을 잃은 관계는 아무리 꿰매 붙여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다. 차라리 혼자라도 정직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게 훨씬 낫다. 그리고 나는 알게 됐다. 배신자들은 결국 스스로 무너진다는 것을. 내가 하지 않아도 그들의 잘못이 그들을 올가매고 사회가 기억하며 끝내는 아무데도 설 자리가 없게 만든다는 것을. 나는 그 과정을 차분히 지켜봤고 그것만으로 충분히 통쾌했다. 지금 내 곁에는 더 이상 은주도 민혁도 없다. 하지만 그 빈자리는 결핍이 아니라 자유였다. 나는 이제 거짓 없는 삶을 살고 있고 매일을 내 힘으로 채워나가고 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 누군가가 비슷한 고통 속에 있다면 꼭 말해주고 싶다. 배신을 용서하지 마라. 애써 붙잡을 필요도 없다. 스스로를 지키고 다시 일어나라. 그러면 언젠가 나처럼 배신자가 무너지는 순간을 차분히 지켜보며 해방의 숨을 내쉴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